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튜브 채널 스페이스메이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승이고요.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에어비앤비 관련된 컨텐츠를 매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에어비앤비 교육 그리고 컨설팅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에어비앤비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거창한 계기는 없고 제가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때 에어비앤비가 눈에 들어왔고 그러고 제가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보통 하셨어요? 저는 플랜트 시공 엔지니어로서도 일하고 그리고 기술행정 업무를 한 8년 동안 보고 그래서 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에어비앤비 이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할 때의 자본금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먹고 나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 2달 만에 오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가졌던 자본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보증금 뭐 1,000만 원 하고 네네.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꾸미는데 네, 맞아요. 드는 비용으로 네. 되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도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5년 기준으로 이미 보증금이 많이 올랐어요. 우리 다가구나 다주택이나. 그래서 내가 어디 입지에 들어가서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2천에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질 수는 있지만 보통 제가 제안하는 건 3천만 원 안쪽으로 있으면은 누구나 서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이 불법이라는 말도 종종 들려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지. 그게 사실은 에어비앤비는 단순히 숙박 플랫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제외한 나머지 숙박 플랫폼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등록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는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사업자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원룸이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라는 게 이제 오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왜 우리가 그런 불필요한 오명을 받게 됐지 해서 작년 10월부로는 이제 불법 숙소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0월부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불법 숙소들이 이제 전부 다 강제 퇴출을 당하는 상황이 됐죠.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네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나 허가 조건이 필요한지. 총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건물 자체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택용이면서 투룸 이상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물에 연식 제한이 있습니다. 구마다 우리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이 25개구마다의 그 기준은 다 다르지만 대략 잘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한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으로 95년도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명의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건이 되고 네 번째는 보통은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과 주변 인접 세대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소방설비법을 충족시키는 그 기구들이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 숙소 내에 완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네, 이 5가지 조건이면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이어야 되고 투룸, 그죠? 네네. 투룸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연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오래된 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특정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95년도를 기점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전입 신고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임차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범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이따가도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는 이제 소방 설비 필요하다. 뭐 그렇다고 뭐 스프링클러 달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쿠팡에서 한 10만 원어치 사면은 다 할 수 있는 쉬운 조건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누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들은 좀 잘 맞는다 어쩔 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자본금 3천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저의 수강생들이나 저희 컨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의 특성을 보면은 내가 아기자기하게 이런 숙소를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부업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직장 생활 하면은 바쁘잖아요. 뭐 9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9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나머지 시간 동안 적게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구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맞는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는 그런 여성분들이 좀 아, 좋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아내거나 이제 여자친구분들이 와서 이제 컨펌을 해주고 요거 좀 더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펌을 많이 받더라고요. 조명도 예쁜 걸로. 어, 하고, 네네. 소품 같은 것도 예쁜 거 많으니까.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일을 추천하지 않는 성향이나 뭐 상황이 있을까? 아,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대인의 조건을, 이 허락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거절을 받게 돼요. 그럼 보통은 한 100번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데 그런 한 건 한 건의 거절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는다.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절 한 번 받을 때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향인 분들은 안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에어비앤비 운영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한지. 수익은 무조건 벌어요. 제 주변에서 정말 제 수강생만 벌써 30명, 50명이 되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해보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동료나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도 손해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이거를 통해서 200을 벌고 싶어, 300을 벌고 싶어. 근데 그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할 입지라든지 그런 룸 타입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면 그 이제 에어비앤비 운영할 때는 수리타산은 보통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400 정도 수입을 잡는다. 이렇게 드는 보통은 잡는데 평균 매출, 매입, 순이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만 이 데이터를 쭉 뽑아보면은 300에서 400은 사실은 좀 상위 클래스들이 버는 돈이에요. 300 정도를 벌려면은 일단 룸 타입이 3룸 이상이어야 되고 1급지, 제가 정해놓은 1급지라고 하면 이제 명동 권역, 강남 권역, 홍대 권역 여기에 3룸은 돼야지 300 정도는 이제 벌 수 있는. 근데 그냥 서울 25개구를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 정도 버는 데는 무리가 없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네, 그 정도의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강사님이 운영하셨던 숙소 기준으로 수익률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실 사례를 들을 수 있는지. 네. 지금 현재 제가 대치동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순이익으로 따지면 350만 원 전후.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 이익률로 따지면은 한 45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죠. 제가 다른 온라인 유통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통 매출이익이 25% 나오면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 숙소에서 45% 정도 나온다 하면 굉장히 이익률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막 시작하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분들 이 사람들도 직장과 병행하면서 가능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일단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계기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요 숙소를 세팅하는데 충분했으니까 어떤 분이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별 무리 없이 세팅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은 해요. 부지런해야겠네요. 그렇죠. 세팅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세팅이 되고 나서는 거의 뭐 예약이 들어왔네, 만이네 이렇게 수락하는 정도. 네. 근데 하지만 돈 버는데 쉽진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서 요 세팅하기까지는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저도 퇴근하고 항상 6시에 퇴근하면 와서 막차 타는 그 시간까지는 열심히 세팅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다. 그러면 장기 투숙이고 단기 투숙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수익이 더 좋은가요? 사실은 장기와 단기는 그렇게 수익률과 수익성으로 따지면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공간 임대업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임대인으로부터 도매가로 떼와서 소매가로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매가로 어떻게 푸느냐? 이 고객들에게 시간으로 쪼개거나 그러면 객실로 이제 쪼개서 수익률을 높이는 건데 우리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임대인은 월세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라는 30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임차를 해서 하루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장기로 오시나 단기로 오시나 수익률은 똑같다. 네.
대신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은 운영 관리 면에서 누가 더 편리하냐의 차이는 있죠. 뭐 어떤 투숙객이 3주를 머물게 된 거와 3주 동안 매일 1박씩 들어오면 제가 맨날 청소를 하러 가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리하는 건 장기가 훨씬 편하다. 네, 수익성은 똑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에어비앤비 시장에서는 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비수기 때는 운영할 수 있는 팁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서울에서는 성수기라 하면 4월과 7월이에요. 보통 4월과 7월이 성수기이고 비성수기는 1월과 2월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서울에서 살면서 1, 2월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이 제일 비수기이고 이때 운영 전략이라고 하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죠. 모두가 동일한 퀄리티라고 하면은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비수기가 오기 전에 내가 이 숙소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평소에 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기도 어떻게 달릴 거며 그런 전략들로 인해 이 비수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 데이터로 보면은 서울시가 한 50% 내외로 예약률이 차거든요. 근데 제 숙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80%는 무난히 계속 유지를 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후기를 어떻게 쌓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에어비앤비를 잘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할 때 어디에 만들면 좋을지, 지역은 어떻게 찾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숙소는 입지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어디를 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곳은 명동, 홍대, 강남이기는 해요. 그 지역을 우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찾는 곳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에어비앤비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홍대를 그렇게 집착을 하세요. 홍대에 뭐가 귀신이 쓰인 것처럼 난 에어비앤비 할 거면 무조건 홍대로 갈 거야. 근데 이 홍대가 퀄리티가 너무 상향 퀄리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를 맞추질 않으면은 다른 이 소비자들이 여기를 찾질 않아. 그럼 가성비 숙소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럼 가성비가 보통 다른 서울 입지에 들어간 숙소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홍대가 너무 시장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입지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굳이 홍대를 막 핏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다. 왜냐 서울이 워낙 큰 대도시이기도 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그 옆에 있는 서대문을 간다든지 그 밑에 있는 영등포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입지를 들어가도 되고요. 굳이 막 홍대를 막 내가 막 몰입해가지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서울이면 다 잘 된다. 웬만하면 이 역세권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역 숙박 수요 조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임장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뭐가 있을까? 임장 이 수요 조사로 할 때는 전혀 안 봐요. 이 수요가 잘 되냐 안 되냐는 보지는 않고 제 기준으로 그냥 서울시 내에 역세권 10분 내면은 다 잘 된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기대 수익을 300을 얻을 거냐, 200을 얻을 거냐, 100을 얻을 거냐. 요거에 따라서 저도 교육할 때 100 정도면 저기 3급지 좀 서울 외곽에 있는 3룸 가도 충분히 번다. 난 꼭 300은 벌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핵심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임장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되는 물건은 따로 있거든요. 대표님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그 일반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은 에어비앤비를 동의를 해주질 않아요.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는 굳이 사업자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저기 복덕방에다가 물건 내놓으면 월세 일반 세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들어가서 와 느낌이 쎄하다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물건을 다 구해서 오라고 해요. 그래야 그때부터 임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들을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물건이 좋은 것들 컨디션이 좋은 물건만 찾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들어가자마자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물건들을 쭉 추려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임대인을 설득하는 이 단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협상의 식으로. 과정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나 허가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5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와중에 4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임차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는 비율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수강생들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겁을 먹어요. 이 수강생분들이나
혹은 이제 다른 이제 강의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허들이 이 집주인 동의랑 이웃 세대 동의거든요. 근데 집주인 동의는 정말 받기가 어려운데 이웃 세대들은 생각보다 쉽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면은 니네가 여기서 뭘 하든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레파토리가 누구 해주면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들은 연대 책임이라나 쟤 해주면 내가 해줄게 해서 한 명만 뚫으면 돼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사례는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화곡동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차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다세대 주택 9세대 정도가 있었나 했는데 거기에 대장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이 세입자 중에 그분 설득하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세대들이 저 대장 할아버지가 해주면 우린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 할아버지가 이 카톡방이 있었나 봐요. 야, 집은 이거 누구 온다고 하는데 절대 해주지 마.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나 봐. 그래서 이 수강생분이 이제 노심초사하는 거다. 계약도 했고 이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떡하죠? 이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게 우리가 다 이 사람 사는 사회니까 읍소해라. 제가 이제 젊은 청년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봐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읍소하는 거밖에 없다 했더니 열흘 정도를 그 집 앞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인사하면서 이런 거 하려고 한다. 그리고 어떤 거 걱정하시는 거 아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뭐 시설물 노후화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땐 제가 요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냥 계속 만나서 인사드리고 하니까 집주인이 그 노력에 또 마음을 받았는지 손잡고 가셔서 대장 할아버지부터 이 청년 되게 부지런하고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이해 좀 해주십시다 하니까 이제 열흘 뒤에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세대는 사실 힘들죠.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좀 두렵죠. 남의 집 놓고 하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다는 게. 근데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다 보니까 좀 어필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그냥 다 넘어가는 시기더라고요. 그 숙소 컨셉은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숙소 컨셉은 이제 우리 1급지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 홍대, 강남이 조금씩 찾는 분의 타겟이 달라요. 그러니까 명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 외국인 가족 구성원들이 오시고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해서 약간 되게 트렌디하고 힙해요. 또 강남을 찾으시는 분들은 약간 비즈니스 손님이거나 이제 성형 의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컨셉을 좀 달리해서 가요.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디한 이제 색감도 되게 알록달록하게 하고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옥 스타일의 약간 우리나라의 색채가 좀 들어가는 그런 것들 하고 강남은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요소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의 집이나 핀터레스트나 뭐 이런 거 예쁜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냥 꾸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을 이제 수요로 해가지고 꾸미냐에 따라서 이제 인테리어의 그 컨셉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명동, 홍대, 강남 외의 지역들은 또 그 지역의 어떤 문화나 내용을 좀 흐름을 읽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읽으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기대 수익이 높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그 급지 이외에는 잘 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거기 주변에 숙소 한번 보세요 하면은 대충 요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이제 습득을 하게 되면 그거 이제 비싸게 꾸리는 식으로 꾸미겠죠. 예약률을 높이는 인테리어 팁이 있을까? 예약률을 비슷한 것 같지만 질문이 조금 다른 느낌이죠.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가성비로 꾸미면 안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50만 원 투자해서 300만 원 벌어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은 객단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장 평균 그런 평균 객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이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당근을 통해서 가성비 인테리어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되게 작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내 주변 숙소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거에만 맞춰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내가 벌어들이고 싶은 그 수익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주변에 나와 있는 운영하고 있는 숙소들을 참고하는 것이 시장 조사죠. 그렇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비슷하게만 어느 정도 꾸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네네.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숙소 사진 촬영 시 예약률을 높이는 촬영 팁
아, 이거는 분명하겠죠. 어. 전문 작가를 쓰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더 여러 이제 에어비앤비도 강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사진 잘 찍는 노하우에 대해서 막 한두 시간 특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배우는 것까지 오케이야. 근데 그걸 배우고 내가 내 핸드폰을 찍게 되면은 그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에어비앤비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지는 그 숙소의 썸네일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찍는 것과 전문 사진 작가가 찍는 거랑 그 퀄리티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면은 고용할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를. 그래서 그냥 그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훨씬 좋은 퀄리티와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 된다. 적극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상품을 판매하는 어쨌든 고객을 만날 때의 마지막 포장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말 잘 찍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아주 그냥 동의를 하고. 숙박 요금은 어떻게 책정하고 언제 조정하는지. 숙박 요금은 일단 초기 중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세팅을 초기를 시작했을 때는 주변 시장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3룸이라고 하면 3룸 가격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하면 평균 가격이 나와요, 대충. 그러면은 그거에 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싸게 해서 빨리 후기를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중기로 넘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중기로 넘어가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막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후기가 쌓이면은 그때 객단가를 주변 시세보다 10,000원, 20,000원 조금 더 비싸게 해도 충분히 예약률이 차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조정하냐면은 보통 외국인들이 한 30일,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먼저 하세요. 이분들은 장기로 투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단박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냥 가족들이 움직이기엔 한 3박 4일 혹은 일주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전에 미리 숙소를 잡아놓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는 이제 한 2달 전에 알려드리죠. 자, 이제 10월에 성수기가 되니까 8월 정도에 뭐 10월달 가격 좀 조정해 보세요. 올리세요. 이제 뭐 1월이 되면은 1월달 가격은 11월달에 이제 1월에 비성수기가 다가오니까 지금 시세보다 좀 낮춰서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성수기는 4월과 7월 말씀해 주셨고 비성수기 같은 경우는 1월, 2월이니까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그 사이에서 한두 달 정도 전에 네. 가격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더라.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거고. 예약 관리는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외주 위탁을 활용하시는지. 예약 관리는 혼자 해요. 뭐 외주 이제 위탁하는 업체도 있어요.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약 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손님이 우리 숙소 예약을 하면은 그냥 나 수락 버튼 한번 누르면 좀 되는 거니까 대신 이제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당근이란 어플을 통해서 주변에 우리 청소 실장님을 고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할 정도의 이 사업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숙소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이 숙소 이게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이 에어비앤비는 유일하게 광고 마케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야놀자라든지 뭐 호텔스닷컴 여러 숙박 플랫폼은 내가 어떤 광고비를 태워서 상위 노출을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홍보 마케팅을 할 게. 알아서 예약이 잘 찬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운영하기가 되게 쉽죠. 그렇구나. 고객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고객 응대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도 사실 뭐 별거 없는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숙소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풀어내는 안내 책자,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게 좋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주거 형태는 뭐 아파트, 뭐 다가구, 다세대 이런 거니까 익숙한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되며 뭐 이런 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공항버스를 내렸어 혹은 지하철역에서 내리게 되면 그 동선에 따라서 이제 스틸컷을 하나씩 다 찍어놔서 우리 숙소 대문이 보이는 데까지 이제 요 코너 돌아서 요 대문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요거까지만 잘 해놓으면 고객 응대할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그분들도 서로가 외국인이니까 잘 안 물어봐요. 응대할 게 딱히 없어요. 지도 매뉴얼이네요. 그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네. 다세대와 정확하게 호수 표시가 명확해서 문제가 크게 없는데 맞아. 다가구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뭐 호수 표시가 없는 경우도 간혹 있다 보니까 그쵸.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리뷰를 잘 받기 위한 전략. 리뷰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막 리뷰 써주시면 커피 쿠폰 쏴줄게요. 막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효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가 결국 내 후기를 잘 써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용품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그런 리뷰가 쌓이는데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와요. 내국인 손님으로는. 그러면 여성분들 4-5분이 아침에 머리 감고 말리게 되면 제가 그냥 가성비로 싼 드라이기를 해놓으니까 머리 말리는데 5분에서 1시간이 걸린 거야. 그 리뷰를 막 이제 이게 뭐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다이슨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후기가 막 와 저 다이슨 처음 써봐요. 여기 숙소는 뭐 이런 게 있네요 하고 또 이런 디퓨저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백화점에서 브랜드 있는 거 되게 비싼 것도 있잖아요. 뭐 10만원 15만원 뭐 그런 디테일 뭐 섬유 세제도 뭐 되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하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후기 노출이 많이 싸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콘 뭐 이런 거는 별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 지역들이 있어요. 뭐 2호선 라인에 이제 관악이나 요 영등포 라인에는 중국인 고객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특징이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뭐를 좀 어필을 할 수 있지 해서 올리브영 세일 주간을 싹 적어놔서 숙소에다 비치를 해놓고 그리고 어떤 화장품을 사면 좋아요를 주간 베스트 올리브영 그런 게 있거든요. 샘플이니 뭐 마스크 팩이니 해서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들고 가라고 그런 것들이 사소한 감동이잖아요. 그럼 그런 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뷰 쓰는 전략은 내가 그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으려고 할 때에 진짜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본질에 집중하는 거. 그쵸. 센스까지 같이 겸해서 그거를 제공을 하니까. 근데 제가 손님이어도 당연히 그거를 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 사소한 감동 때문에. 여기 이런 다이슨도 썼어요. 향도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갈 때 조그마한 쪽지 같은 거 있어서 올리브영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세일 기간 그런 거까지 받으면 진짜 너무 잘 묶여간다고. 이번에 좀 다른 면입니다. 아까 저는 예약 운영하는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했다면 노쇼, 또 무단으로 파티하는 거, 뭐 기물 파손, 그리고 민원들에 대한 돌발 상황이 겪은 적이 있으신지 혹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노쇼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대를 하고 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쇼는 저는 2년을 넘게 운영했는데 없었고 기물 파손 같은 경우에는 간혹 있었는데 근데 에어비앤비 정책이 되게 잘 돼 있는 게 에어커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이 손님이 우리 숙소를 기물 파손을 하게 되면 제가 이걸 증빙을 해서 제출을 하면 다 보상을 해줘요. 에어비앤비 측에서. 그래서 기물 파손해도 그렇게 저에게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런 보상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국인들이 문제예요. 내국인 손님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크게 민원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파티, 무단 파티는 파티해도 좋아. 근데 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조심조심 하거든요. 근데 내국인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막 왁자지껄 이제 술 먹고 소음 내고 이러면 이제 주변 이웃 세대들이 불편해 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이웃 세대들에겐 제 번호를 다 오픈을 했으니까 김 대표님 시끄러워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다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화하죠. 한국인 이제 숙소 이 번호가 있으니까 투숙객들 좀 자제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민원은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도 손에 꼽히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고객 불만이나 부정적인 리뷰에 대응하는 강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부정적인 리뷰는 있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게. 왜냐면 저도 항상 좋은 리뷰만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리뷰가 있어야지 이 리뷰도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점 만점인 리뷰는 그냥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진 않는다. 근데 그 같은 부정적인 리뷰가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건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리뷰 나쁜 거 달렸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뭐 이 사람에게 뭐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하진 않아요. 운영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와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저희 주 타겟층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를 불편해하고 저도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없어요. 그냥 잘 묵다 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이 제일 민원이 심하다. 뭐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이제 급감하는 시기가 있었다면 어떤 전략으로 이제 회복을 하셨는지. 매출이 급감했던 시기보다 제가 기대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한 1,000은 벌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이 만족이 안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12월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취소를 다 당했어요. 제가 3건을 받았는데 제가 4월과 7월이 성수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약률로 따지면 4월, 7월이 예약률이 성수기인데 매출로 따지면 12월이 극성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한 11월 정도 되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 들리고 막 트리 막 반짝반짝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싱숭생숭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말 파티를 우리 쫙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국인 손님을 위주로 해가지고 연말에 파티를 할 만한 장소를 찾게 돼요. 그게 이제 에어비앤비가 그 수요를 흡수를 하거든요. 왜냐면 6명, 7명이 들어가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다 흡수하는데 그때 되면 객단가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예약률은 4월과 7월에 비해 조금 낮지만 이 하루 객단가가 거의 1.8배에서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기대했던 12월에 그 극성수기의 매출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예약이 취소돼서 그거 말고는 막 그렇게 급감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럽게 또 이 시기가 해소가 됐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3월부터는 다시 다 쭉 올라오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후회했던 결정이 있었다면 있을까?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뭐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제가 하루에 쓰는 시간이 한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내가 원하는 그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를 또 열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 하나를 통해서 시간을 계속 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퇴사를 했고 그래서 후회했던 결정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면으로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성장과 확장면이라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의 질문입니다. 에어비앤비 외에 확장 가능성이 있는 숙박 및 임대 분야가 있을까? 단기 임대 플랫폼도 인기가 많은데 어떠신지? 최근에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 강사들 이제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전입신고가 내가 한 개당 한 개 사업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확장에 대한 전략을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냐면 다가구나 다세대를 이제 개조를 해서 이제 호스텔업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 이제 한 달 단위로 이제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업종 변경을 해가지고 호스텔로 할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시장에서는 이제 호스텔업이나 뭐 일반 숙박업이라든지 그 상위 이제 카테고리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숙소 운영을 자동화하거나 시스템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청소실장님 한 분 잘 고용하셔서 내가 가지 않고 굳이 숙소를 가서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 청소실장님 잘 고용을 해서 뭐 일당이든 뭐든 이렇게 내가 성신성의껏 청소실장님을 잘 해드린다면은 자동화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가나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에어비앤비가 현재 이제 초과 공급 시장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현업에 있으시면서. 이 초과 공급이 일단 이 서울시 수요와 공급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16,600만 명이 들어왔어요.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25년 상반기만 해도 19년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를. 근데 이미 상반기가 19년도치를 우회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점점 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숙박업 23년 기준으로 57,000여 객실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23년 기준인데 지금 24년, 25년으로 따지면 더 부족해졌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초과 공급이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가 이미 너무 이게 못 쫓아와요.
그리고 하물며 10월에 이제 한두 달 뒤에 10월 되면은 에어비앤비의 80%의 불법 숙소가 이제 강제 퇴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0%의 플레이어가 다 먹는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 공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운영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도 종종 들어요. 네. 그랬을 때 강사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사례와 수익이 안 나는 사례의 비율은 몇 대 몇 정도로 볼 수 있냐?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 실패 사례가 없어요. 실패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 오히려. 왜냐면 제 주변에 에어비앤비 해서 손해 본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분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실패하신 분을. 네, 왜냐면 이미 아까 말했던 수요가 너무나 많은데 숙박업소의 공급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 차도 월세는 다 뽑거든요. 그러면 결국 초과 수익은 평일을 채워서 내가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될 건데, 이거를 실패를 했다는 건 전 그 사례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대신 그런 건 있겠죠. 나 이거 기대 수익이 200만 원인데 이게 안 되네? 그런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통 서비스가 아까 말했던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부족하거나 제가 사진 작가 써서 썸네일 만들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똥손으로 만들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내 숙소 퀄리티가 완전 엉망인데 가격만 이렇게 높였다거나 그런 사례들을 있지, 돈을 못 버는 구조는 한 번도 못 봤다. 네. 아스피님, 앞으로의 이제 목표나 비전은 무엇인지? 이 에어비앤비 최대 단점이 이제 사업자명이 하나당 한 개밖에 못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코리빙 서비스를 하려고 해요. 저도 이제 대표님처럼 부동산 투자를 5년 넘게 해왔고, 그리고 공공에서 주도하는 이런 임대시장보다 내가 민간에서 이런 트렌디한 우리 1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워킹 플레이스랑 주거 공간을 이제 입주민들을 통해서 서로 같이 그런 가치관을 형성을 하고, 그들이 모여져 사는 곳에서 새로운 크리에이터적인 생산물을 만드는 그런 주거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론칭을 하고 오픈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비앤비를 나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저는 이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하기엔 정말 좋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0, 40대가 돈이 많이 들어요. 주거비도 있을 거고 양육비도 있을 거고, 근데 늘어나는 소득이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 30, 40대들은 실무진들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칼퇴근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하나 가지고 부업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주변 지인부터 저희 부모님, 가족 주위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거절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덜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쪽 카테고리를 넘어와서 한번 도전을 해봐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어비앤비 숙소를 강의해주시는 우리 김재승 대표님께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 아까 말씀하셨던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잘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2025년 10월 18일 날 특강을 우리 정호경매학원에서 하게 됩니다. 정호경매학원은 금천구 가산동에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약도로 잘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다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직접 전화해 주시면 실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특강에 대한 내용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진행하게 되고요. 고민하는 것들 다 많이 적어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면 여러분 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10월 18일 날 특강 때에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